펜타곤에서 코드 레드가 발령되었습니다. 핵전쟁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령 좌표 하나가 워싱턴의 심장부, 백악관을 1cm 오차로 타격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구축한 미국의 완벽한 미사일 방어망 전체가 이 유령 같은 점 하나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공포가 펜타곤을 덮쳤죠. 그 공포의 정체는 최첨단 극초음속 무기도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좌표 그 자체였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고 절대로 막을 수 없는 100%의 확률로 적의 심장을 파괴하는 단 하나의 절대 좌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완벽한 형태의 무기. 그리고 마침내 그 절대 좌표를 손에 쥐고 미국이 지배해온 세계 질서를 끝낼 수도 있는 신의 권능을 완성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나단 로구드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R&D 연구소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석하는 수석 연구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제주된 임무는 미 국방부와 펜타곤의 의뢰를 받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힘의 균형과 국가 간의 거대 전략을 분석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적 긴장과 지정학적 충돌의 이면을 들여다보며 저는 늘 차가운 데이터와 냉정한 논리 속에서 답을 찾아왔고, 수십 년의 경력 동안 저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부터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까지 현대사의 주요 지정학적 사건들을 모두 분석해왔어요. 저는 늘 미국이 세계 패권의 중심에 서 있고 다른 모든 국가들은 결국 우리의 전략적 판단과 압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믿어왔죠. 한때는 세계의 모든 분쟁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 한 장이 백악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전 세계의 군사적 균형을 바꿔놓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봤거든요. 저는 이런 일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꼈고 동시에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부터 시작된 아주 기이하고 충격적인 사건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장의 보고서였습니다. 펜타곤 정보 분석실에서 올라온 일일 브리핑 중 하나였는데 제목만 봐도 별것 아닌 듯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을 3번째로 공식 거부했다는 내용이었고,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외교적 마찰이나 기술 무역 분쟁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죠. 그날 오후 펜타곤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이 이 사안을 간략히 보고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심드렁함을 넘어 짜증에 가까웠어요. 참석한 고위 관계자들은 모두 한국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어떤 이는 한국이 자국 기술에 대해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이것이 단순한 보호주의적 발상이라고 평가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고작 지도 데이터 때문에 세계 최강의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긴장을 유발하는 한국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저는 이것을 완전히 잘못된 지정학적 판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데이터 주권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고집이라고 생각했죠. 제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기술력을 과대평가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본격화되면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어요.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와 관련 자료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대응 방식은 단순한 고집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단호했어요. 마치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나라들은 미국의 압박에 직면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안을 모색하기 마련인데, 한국은 오히려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깊은 의문에 빠져들었고,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전쟁, 즉 물리적 충돌 없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국의 고도의 전술적 기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관련 자료들을 뒤적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펜타곤의 특별 요청으로 이 한국의 불가해한 도발에 대한 심층 분석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문제가 몇 주 안에 해결될 간단한 퍼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정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압박과 회유책을 제시하면 결국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20년간 경험해온 세계 패권 경쟁의 당연한 질서였으니까요. 제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과대평가된 기술적 자신감이 동맹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이 문장이 얼마나 거대한 오만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그때의 저는 여전히 미국 중심의 세계관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진짜 도전의 규모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석을 시작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고정밀 지도, 그들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술 사양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펜타곤의 정보 수집 부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았어요. 며칠 뒤 제 연구실의 보안 모니터에 암호화된 데이터 패키지가 전송되었을 때,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한 잔 들고 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놀라웠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현실 공간을 오차범위 10cm 미만으로 구현했다는 대목에서는 잠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미군의 최첨단 위성 정찰 시스템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 정밀도를 국가 전체 규모로 달성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저의 놀라움은 경악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3차원 지도가 아니었어요. 모든 도로의 경사각과 차선 정보는 물론 건물의 외벽과 보이지 않는 지하시설의 좌표까지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실내 공간의 구조와 지하철, 터널의 세부 설계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가 아는 한 이런 수준의 정밀도로 국가 전역을 공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특정 군사시설이나 핵심 도시 지역에 대해서만 이 정도 수준의 정밀 지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나라 전체를 이런 식으로 매핑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갱신 주기였습니다. 위성 데이터와 차량의 주행 기록, 심지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길찾기 앱의 데이터까지 모두 융합해서 단 하루 만에 지도 전체를 업데이트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은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실 세계와 함께 숨쉬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가 평소 분석하던 미군의 최신 정찰 위성 데이터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수주일에 걸쳐 겨우 갱신하는 군사급 정보보다 한국의 민간지도 데이터가 더 빠르고 정확했어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데이터의 통합성이었는데, 한국은 서로 다른 출처에서 오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하나의 일관된 좌표계로 융합하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과 드론으로 측량한 데이터, 그리고 수백만 대의 차량이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주행 정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어요. 제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였는데, 한국의 디지털 트윈에는 자국의 군사기지와 핵심 인프라의 정확한 좌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간용 내비게이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였고, 그들은 처음부터 이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설계했던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모니터에 떠있는 디지털 트윈은 보면 볼수록 기이하고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었죠. 이것은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제 분석 노트에 미친 듯이 질문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물건을 만들었는가? 대체 이걸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그들의 진짜 비밀은 무엇인가?
확실한 것은 이것이 상업용 내비게이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어쩌면 무서운 목적이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이 기술을 기존의 군사적 패러다임 안에서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정찰 자산이나 미사일 타격, 정확도 향상 같은 익숙한 용어들로 그 가치를 평가해 보려고 했지만 데이터를 분석할수록 이런 기존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실시간 갱신 능력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한국은 전국의 모든 변화를 하루 단위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건물부터 도로 공사 현장까지 심지어 임시로 설치된 교통 표지판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지도에 반영되고 있었어요. 이런 수준의 정보 수집과 처리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거대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붕괴된 질서의 거대한 파도 앞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제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미국의 기술적 우위와 정보 수집 능력이 순식간에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은 우리가 아는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새벽까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지도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게임을 시작했고 우리는 아직 그 게임의 규칙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저의 분석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트윈은 분석하면 할수록 그 기술적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그들의 진짜 전략적인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어요. 단순한 지도, 데이터에 대한 집착이라고 보기엔 그 안에 들어간 비용과 기술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며칠간 같은 자료만 들여다보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모든 분석, 방법론이 한국의 디지털 트윈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관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왜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먼저 파악하기로 했죠. 만약 저 살아있는 지도가 하나의 거대한 무기라면 그 무기를 사용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만든 디지털 트윈이 단순히 방어적 목적만을 위한 것일 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펜타곤의 최고 보안 등급을 통해 최근 몇 달간 한국이 동해상에서 진행했던 모든 군사 시험 데이터를 열람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한미 합동훈련 중에 수집된 정보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어요. 이런 자료들은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최고 기밀 등급이었지만 제가 맡은 특별분석 프로젝트의 권한으로 일부 문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펜타곤의 지하 데이터 분석실, 그 차가운 정적 속에서 저는 제 평생의 지적 오만을 산산조각 낼 하나의 이름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바로 현무였습니다. 한미 합동훈련 과정에서 한국군이 시연한 탄도미사일의 이름이었죠. 화면에 떠오른 것은 현무의 실제 발사 시험 데이터였는데 미군 첩보 위성과 합동훈련에 참가한 미 해군 함정들이 수집한 궤적과 속도, 그리고 최종 타격 지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였어요. 저는 데이터를 보는 순간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숫자들이 전혀 말이 되지 않았어요. 미사일의 비행 속도부터 시작해서 대기권 재진입 각도, 그리고 최종 목표물을 향한 돌입 속도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탄도미사일의 일반적인 성능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특히 대기권 재진입 이후 최종 목표물로 돌입하는 단계에서 보여준 미사일의 움직임은 제가 아는 모든 물리 법칙을 거스르고 있었고 엄청난 속도로 낙하하면서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회피 기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의 방공망을 뚫기 위한 단순한 회피 기동이 아니었어요. 적의 모든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완벽한 화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공세 전개 그 자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무가 보여준 다단계 기동 능력이었어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미리 계산된 궤도를 따라 비행하는데 현무는 비행 중간중간 자체적으로 경로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것처럼 보였어요.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마지막 데이터였는데 원형 공산 오차, 즉 미사일이 목표로부터 빗나간 오차 범위가 사실상 0에 가까웠어요. 센티미터 단위의 오차로 가상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관통했습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현재 미군이 보유한 그 어떤 최첨단 미사일도 이런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하지 못합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미국의 정보력을 시험하기 위한 한국의 고도의 심리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재확인한 결과 데이터는 모두 사실이었고, 심지어 합동훈련에 참가한 미군 관측팀들도 같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 순간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제 분석 능력에 대한 믿음이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었어요.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파괴하는 괴물의 등장이었습니다. 저는 제 분석 노트에 떨리는 손으로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날 이후 저는 제 연구실에 틀어박혀 밤을 새워가며 현무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펜타곤의 공식적인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제 지적 자존심을 건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전문 지식과 분석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기분이었어요. 저는 먼저 현무의 불가능한 속도와 내구성의 비밀을 추적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속도와 압력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회피 기동을 버텨내려면 기존의 합금으로는 기체가 공중에서 분해되어야 마땅했어요.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생각해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미군의 모든 신소재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졌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개발 중인 최첨단 합금들조차 현무가 보여준 성능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자료를 뒤져도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 한 연구소가 비공개로 발표한 작은 논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도 생소한 신소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DSX-4K라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니켈 기반 초합금이었습니다. 섭씨 1680도의 초고온을 견디면서도 기존 소재보다 훨씬 더 가볍고 단단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논문을 읽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소재의 성능 데이터는 현재 미군이 개발 중인 그 어떤 첨단 합금보다도 뛰어났어요. 특히 고온에서의 강도 유지 능력과 열팽창 계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소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항공우주 분야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회로가 연결되는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현무의 불가능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만든 괴물의 심장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로 적진을 향해 전방 침투를 하면서도 기체가 받는 모든 물리적 충격을 견뎌내게 해주는 핵심 기술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제압 사격 순간에 오차를 보정해줄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했어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목표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미사일의 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문득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몇 주 전 저를 혼란에 빠뜨렸던 한국의 디지털 트윈 데이터였어요. 혹시 이 두 가지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제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어요. 그리고 현무 미사일의 최종 타격 지점 좌표와 한국의 디지털 지도 데이터를 하나의 화면에 띄웠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출처에서 온 데이터를 겹쳐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이 타격한 가상의 목표 지점은 디지털 지도에 표시된 지하 수십 미터 깊이의 벙커 환기구, 그 직경 50cm의 작은 구멍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현무는 인공위성 항법 시스템에만 의존해서 날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도립 단계에서의 미사일은 스스로 한국의 디지털 트윈, 즉 살아있는 현실 세계의 복제품에 접속해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오차를 보정했던 겁니다. 지도가 바로 현무의 두뇌였던 것이죠. 심장이 뛰는 괴물에게 현실과 똑같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달아준 셈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했던 지도와 신소재는 사실 현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완성하기 위한 두 개의 거대한 축이었던 겁니다. 경악, 그 이상의 감정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평생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지적 패배감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해낸 것이었어요. 저는 텅 빈 연구실에서 제 앞에 펼쳐진 데이터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저의 지식, 저의 경험, 저의 모든 분석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는 현무를 그저 성능 좋은 정밀 유도 무기의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현무는 하나의 생명체였습니다. 한국이 창조한 디지털 전장이라는 새로운 생태계에서 그 환경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흡수하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신체로 먹잇감을 사냥하는 최상위 포식자였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들의 둥펑 시리즈 미사일은 엄청난 수량과 파괴력으로 아시아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우리 펜타곤의 전략가들은 항상 중국의 화력 우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고민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고민이었는지를 깨달았어요. 미국과 중국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한 포식자를 만드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 자체보다는 미사일이 활동할 환경을 먼저 만들어냈던 거예요. 중국의 좌표 기반 타격 시스템도 분명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리정보 시스템 연동 작전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의존하는 정보는 몇 시간 혹은 며칠 전의 위성 사진에 불과합니다. 즉, 그들의 미사일은 과거의 세계를 보고 날아가는 셈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현무는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현재의 세계를 실시간으로 보며 날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존재의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변화를 하루 단위로 실시간 갱신하고 있었거든요. 새로 생긴 건물부터 도로 공사 현장까지, 심지어 임시로 설치된 교통 표지판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트윈 안에서 표적 식별 과정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스스로가 가장 위협적인 적을 순식간에 골라내고 완벽한 타격 우선순위 체계를 수립해요. 적의 지휘부 벙커, 이동식 발사대, 레이더 기지, 그 모든 것들의 위치와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시스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치명적인 공격 순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현무는 그 명령을 수행할 뿐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전술, 유도탄 운용 개념을 넘어선 인공지능이 지휘하는 미래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 시스템이 우리의 탄도 미사일 방어망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는 상대방의 발사체 추적 시스템에 의존해 예측 가능한 궤적을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무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완벽한 두뇌를 가지고 초고온을 견디는 합금이라는 강력한 심장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궤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공에다 제압 사격을 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한국의 작전 반경 확장이 단순한 거리의 증가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질적으로 다른 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수백,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다중 목표 동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수십 발의 현무 미사일이 서로 다른 궤도로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목표를 동시에 파괴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국가도 이런 동시다발적인 외과수술식 정밀 타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GPS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의 베이더우 시스템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완전한 자주 국방 시스템을 구축해낸 것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한국은 중국에 비해 전략적 우위를 점했다 같은 문장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체스를 두고 있을 때 한국은 3차원 체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의 움직임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은 판 자체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침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단 하나의 문장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문장을 보고서 첫 줄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괴물 미사일의 등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새벽 워싱턴의 동이 터올 때까지 저는 제 연구실의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링컨 기념관의 하얀 대리석이 새벽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어제와는 다른 풍경으로 보였어요. 한때 세계의 질서를 상징했던 저 장엄한 건축물들이 이제는 곧 다가올 거대한 변화 앞에 놓인 낡은 기념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펜타곤 최고 위층에게 보낼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었어요. 그것은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한 명의 전략가가 올리는 고해성사였어요. 제가 파악한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해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구글이 한국의 1대 5천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한 것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것은 단순한 지도 서비스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트윈 시장 규모가 2023년 기준 167억 5천만 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35.7%씩 성장할 전망이라는 데이터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미래 산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호하게 거부했는데 그들만이 아니었어요.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국가들도 모두 고정밀 지도 정보 반출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례는 충격적이었어요. 구글 맵이 업데이트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군사시설이 노출되고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이를 특정해내면서 실제 타격을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구글이 최근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표기를 바꾼 사실이었어요. 만약 한국의 지도 정보가 구글에 넘어갔다면 동해가 일본해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될 위험이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한국의 지도 데이터를 얻거나 현무미사일의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썼어요. 그런 시도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우의 비밀을 알기 위해 파도의 모양을 흉내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지식것과 다름없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 경이로운 기술들을 잉태시킨 한국에 보이지 않는 전략적 사상과 설계, 철학 그 자체예요. 한국의 기술 개발 철학은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보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길찾기 앱이 데이터까지 모두 통합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접근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군사 목적의 기술과 민간 기술을 철저히 분리해서 개발해왔지만 한국은 민간과 군사가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했어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민간 기업들의 지도 서비스가 국가 전체의 디지털 트윈 구축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간정보산업 사업체는 5,955개로 99%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기술 개발이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는 의미예요. 이런 접근법은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맹국들에게 우리의 방식을 강요해왔습니다. 우리의 무기,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규칙을 따라야만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항상 존재했어요. 우리는 그것이 동맹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그들은 우리의 보호 아래 안주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굴욕과 위협 속에서 수십 년에 걸쳐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을 처절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들이 만든 디지털 트윈은 단순히 정밀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그 어떤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 전체를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의지의 산물이었어요. 그들이 만든 초고온 내열 합금은 단순히 강력한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심장으로 날아오르겠다는 독립의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지와 선언이 결합하여 탄생한 괴물 현무는 더 이상 우리의 통제와 규칙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의 이런 혁신이 폐쇄적인 군사기술 개발이 아니라 열린 민간 생태계에서 나왔다는 점이었어요.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같은 서비스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다국어 지원을 강화하고 실내 지도나 혼잡도 체크 같은 혁신적인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민간의 기술 혁신이 결국 국가 전체의 디지털 트윈 역량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반면 우리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핵심 기술은 소수의 군산복합체에만 의존해왔어요. 한국처럼 전 국민이 참여하는 기술 생태계를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전장에서 승리하는 법을 고민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의 전장을 창조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미래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의 철학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가올 미래 전장에서 좌표 종속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눌렀던 거대한 의문들이 비로소 하나의 명확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워싱턴의 심장부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분석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미국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스승이에요. 기술의 우위가 아닌 꺾이지 않는 의지와 미래를 내다보는 철학이야말로 한 국가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의 조용한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세계는 그들이 열어젖힌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서 숨죽이며 그 다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국 우리의 기술과 그 안에 담긴 철학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21세기의 진정한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미사일이나 전투기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내고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설계하는 생각의 힘일까요? 세계가 하드웨어 경쟁에 몰두할 때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즉 전쟁의 운영체제 자체를 만들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최고 전문가로부터 미래를 배우라는 경고를 듣게 된 미국, 그리고 이제 게임의 판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손에 쥔 대한민국. 앞으로 이 두 나라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세계 어느 나라에나 고유한 문화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왜 이토록 특별할까요? 수많은 선진국 중에서도 유독 한국이 유럽 상류층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벨기에의 자부심 강한 가족이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인들이 발견한 한국의 매력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들의 사연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30년간 전통 있는 미슐랭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린데만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벨기에에서 손꼽히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유럽 전역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 또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레스토랑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경영학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벨기에는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작지만 강한 나라로 저희는 초콜릿과 와플, 맥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큰 편입니다. 브뤼셀은 EU 본부가 있는 유럽의 수도이자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겐트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석한 국제경영 세미나에서 한국인 하늘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벨기에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하늘 씨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세미나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하늘 씨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세미나가 끝나고 브뤼셀의 작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취적인 생각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되었어요. 하늘 씨는 제게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지만 놀라운 경제 성장과 첨단 기술, 독특한 문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관심이 커져갔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부모님께 하늘 씨와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말 큰 반대에 부딪혔어요. 벨기에 사람들은 자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데다가 부모님은 제가 먼 아시아의 낯선 나라로 시집가는 것을 몹시 걱정하셨거든요. 부모님께서는 30년간 일구어온 레스토랑을 제가 이어받기를 원하셨고 벨기에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나가길 바라셨어요. 더구나 오랜 가게 일로 어머니는 손목과 허리가
아버지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신 상황이었죠. 아버지는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먼 나라로 어떻게 가느냐 며 한숨을 쉬셨고 어머니는 며칠 동안 저와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 씨는 수차례 가게를 방문해 부모님께 진심을 전했고 저는 한국과 벨기에를 잇는 새로운 사업 구상을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딸을 보내는 것이 더욱 불안하셨나 봐요. 벨기에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이유의 중심지로서의 자부심과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 강국이라는 애정이 있어서 부모님은 제가 그런 환경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무척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 씨와 저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며 사랑했기에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하늘 씨의 비전과 열정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가 쌓여서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면서도 부모님과 멀어진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하늘 씨가 준비한 서울 상암동의 새보금자리를 보고 저도 모르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월드컵 경기장이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의 아파트는 벨기에의 오래된 건물들과는 다른 현대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는 순간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서둘러 연락을 드렸는데 걱정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30년간의 레스토랑 일로 손목과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벨기에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 비교하면 너무나 더딘 편이에요. MRI 예약만 해도 몇 주를 기다려야 하고 검사 결과를 받는데도 며칠이 걸립니다. 비용도 한국의 몇 배는 더 들어가는데 보험 적용을 받아도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했어요. 반면 제가 느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임신 초기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당일에 모든 검사와 결과 상담까지 진행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첨단 의료 장비와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의료진을 경험하면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졌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어머니의 치료도 한국에서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벨기에에서는 며칠을 기다리며 고통을 겪으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를 고민하던 중 부모님께서 드디어 한국 방문을 결심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며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는 한국에 도착을 하셨고 임신 초기라 배는 아직 눈에 띄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시고 바로 눈치를 채셨어요. 우리 린데만이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때 제 마음속에선 기쁨과 감동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항에 들어서며 첫 번째로 느낀 것은 벨기에와는 전혀 다른 한국의 공항이 주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였어요. 벨기에의 공항도 나쁘지 않지만 한국 공항의 시설은 그야말로 완벽했죠. 아버지는 감탄을 금치 못하시며 연신 여기 정말 다르네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화장실을 보고는 마치 호텔처럼 깨끗하다며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비행과 긴 여행에 지친 어머니의 몸은 예상보다 더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관절 통증이 더욱 심해진 듯했죠.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에 오면 더 나아지실 거라고 믿었지만 부모님께서 겪는 고통을 지켜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아버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이셨는데 한강과 빌딩들을 보면서 감탄하셨습니다. 그동안 듣기만 했던 서울의 발전된 모습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느낌이었죠. 반면 어머니는 계속해서 허리 통증에 힘들어하셨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앉으시려고 안간힘을 쓰실 때 아버지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편해질 거야 라며 어머니를 위로하셨어요. 서울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빽빽하게 들어선 높은 건물들을 보고 어머니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지셨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숨을 쉬니?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기에 어머니의 걱정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서자 부모님의 표정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펼쳐진 광경에 부모님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를 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단지 내에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셨어요. 겨울이라 실내 수영장이나 야외 시설은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설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시설들이었고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에 아버지는 깊은 인상을 받으신 눈치였어요. 저는 이곳이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대표하는 곳이라고 설명해드렸고 아버지는 마치 리조트에 사는 것 같구나 하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놀이터,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시는 경로당, 젊은 부부들이 운동을 즐기는 피트니스 센터까지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된 모습들이 있다는 말에 매우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부모님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감동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곳에서 사는 것 같아 다행이다 라고 하시며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번 한국의 겨울 날씨는 부모님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벨기에의 겨울도 춥지만 이렇게 뼛속까지 시린 추위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하셨어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모님의 표정이 180도 확 바뀌었는데 발끝부터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에 두 분 모두 깜짝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니? 하고 물으시기에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난방을 설정해 두었다고 설명드렸어요.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이라는 말에 더욱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벨기에의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라 실내가 건조하고 온도가 고르지 않은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손님방으로 쓰는 서재로 안내해드렸는데 보드라운 이불이 깔린 바닥에 조심스레 앉아보신 어머니의 눈이 더 커지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하시며 놀라워하셨죠. 유럽은 항상 입식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방을 둘러보시며 바닥에서 자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는 이 방식이 아주 흔하다고 설명드렸죠. 처음에는 저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하다고 덧붙였어요. 어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불을 만져보시면서 푹신푹신하고 보들보들하네라고 하셨지만 바닥이 차갑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요. 저는 흥분한 마음으로 이 바닥에서 펼쳐질 놀라운 일을 설명했죠.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이 커지셨습니다. 잠시 후 바닥이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열이 올라온다고 알려드렸어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이라 겨울엔 이불 속에 파묻혀 있으면 그야말로 천국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이제 한국 전문가가 된 거야? 라며 그럼 우리 딸 덕분에 제대로 한국 온돌 체험 한번 써봐야겠다 하셨어요. 저는 키득거리며 아버지에게 내일 아침이면 온돌의 팬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한국의 온돌에 눌러앉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너무 귀여워 보였어요. 이내 허리를 펴고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긴 비행으로 피곤해하던 부모님은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하셨어요. 속으로 웃음을 지으며 다음 날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이미 높이 떠 있었는데도 부모님 방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 조금 걱정이 됐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려 보았더니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었는데 부모님은 온돌 바닥에 팔베개를 하고 자석처럼 서로 꼭 붙어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 해가 중천이에요. 제가 큰 목소리로 부모님을 불렀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셨고 마치 몇 년은 젊어진 듯한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몸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켜시며 평생 이렇게 푹 잔 적이 없는 것 같다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확실히 어제보다 허리 통증이 많이 사라졌어 라고 말하며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늦은 아침 우리는 삼계탕 전문점으로 향했어요. 추운 겨울날에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보양식이 생각났거든요. 입구부터 풍겨오는 은은한 한약재 향에 부모님의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의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부모님의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벨기에의 전통 식당들과는 전혀 다른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직원이 밝은 미소와 함께 신속하게 다가와 메뉴를 건네주었는데요. 주문을 하자 마치 마법처럼 순식간에 테이블이 다채로운 반찬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알록달록한 나물들과 김치, 장아찌들이 작은 그릇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 많은 음식을 우리가 다 시켰나요?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본 반찬이며 물도 무료로 제공되고 원하면 더 리필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부모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우리가 30년간 벨기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도 이런 서비스는 상상도 못했네요. 이렇게 많은 반찬을 무료로 제공하면 식당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문화가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 레스토랑은 격식과 전통을 중시하다 보니 손님들과의 거리가 있었는데 이런 따뜻한 서비스 문화도 배워야 할 것 같네요. 라며 어머니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삼계탕이 나왔어요. 뜨거운 삼계탕이 테이블에 도착하자 향긋한 인삼향이 온 테이블을 감쌌죠. 하늘씨가 정성스레 고기를 발라 부모님 그릇에 담아드리는 모습에 어머니는 감동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부드러운 닭고기와 진한 국물이 처음 느낀 맛이었지만 부모님은 연신 감탄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특히 겨울철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양식인 삼계탕에 부모님은 더욱 감동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러 가는 길에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영수증을 보고는 또 한 번 놀라워하셨습니다. 벨기에였다면 이 정도 퀄리티와 서비스를 받았을 때 2배는 더 지불해야 했을 텐데 한국은 합리적이구나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쯤 어머니께서 갑자기 허리를 잡으시며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온돌방에서 잠시나마 기운이 나셨지만 아무래도 추운 날씨 때문에 통증이 다시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한의원을 예약해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어머니께 엄마, 오늘은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볼 거야. 내가 미리 예약해뒀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의원에 가기까지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지만 저는 한의학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안전한 치료법이라며 한의원에서 어머니가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의원 안에 들어서자 은은한 한약재 향이 코끝을 스쳤고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부모님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벨기에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하고 친절한 분위기였기에 부모님도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간호사 선생님께서 친절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최신 장비로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허리 상태도 자세히 살펴주시고 부모님은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결합된 치료 과정에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한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시더니 척추 디스크로 인한 압박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랜 레스토랑 일로 인한 손목 통증도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첨단 디지털 맥진기로 검사한 결과도 한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맥진기라는 첨단 장비는 전통적인 진맥을 현대기술로 혁신한 장비로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교하게 진단할 수 있답니다. 이 기기는 맥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해 그림 형태로 보여주며 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 전후 변화까지 체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 기기를 사용하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치료의 효과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후 침치료로 이어졌는데요. 어머니는 처음 받아보는 침치료에 긴장하셨지만 한의사 선생님의 부드러운 손길에 인해 편안해지셨어요. 한의학에서는 침을 사용해 인체의 기운을 조절하고 자가 치유력을 활성화시켜주면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다고 말해주셨어요. 특히 환자 개개인의 체질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런 점들이 어머니께서는 물론 저에게도 매우 안심이 되게 했어요. 이어서 진행된 추나요법은 어머니의 굳어있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었는데 주로 척추와 관련된 근육을 풀어주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며 추천해주셨고 특히 척추관 협착증,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등 다양한 척추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술 없이 척추의 정렬을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에 더욱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추나요법이 진행될 때마다 점점 더 이완되는 느낌을 받으셨고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니까 몸이 정말 가벼워지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허리와 손목에 부착한 한방파스에서는 은은한 한약재 향이 퍼져나와 그곳에서 나오는 향은 매우 편안하고 진정되는 느낌을 주어서 어머니는 이 향이 너무 좋네요. 마치 몸과 마음이 모두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이런 치료가 계속될수록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밝아지셨고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어머니는 이렇게 편안한 치료는 처음이에요. 벨기에에서 받았던 치료들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어요. 벌써 통증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라고 감동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치료법을 벨기에에 도입하면 좋겠다며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물론 벨기에에도 좋은 의료 시스템이 있지만 한의학의 깊이와 섬세함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전통 치료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크게 생겼고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한의원에 방문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처음엔 한의학에 대해 불안해하시던 어머니가 점차 편안한 표정을 짓고 치료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동안 허리 통증 때문에 불편해하시던 어머니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느꼈던 허리 통증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시며 표정이 환해지셨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조금만 걸어도 몸이 뻐근하고 힘들다고 하셨던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편안한 건 정말 오랜만이다라고 하시며 웃으셨죠. 아버지 역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계속 질문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정밀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데 왜 벨기에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시며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 MRI 검사도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도 함께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죠. 집으로 돌아온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갑자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벨기에로 돌아가기 싫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죠.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이렇게 따뜻한 정과 배려를 받으니까 벨기에로 돌아가는 게 아쉬워라고 말씀하시며 눈빛이 조금 달라지셨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와 편리한 시스템들이 너무나 인상 깊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깔끔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편의점 문화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한밤중에 쉽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그렇게 신기하고 편리하셨다고 하셨죠. 어머니께서 이어서 말하셨어요. 여기서 손주가 태어나면 정말 좋겠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거, 그건 정말 복받은 일이야.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손주가 태어날 곳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말은 단순히 한국의 좋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칭찬을 넘어서 제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길 바라는 진심 어린 바람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기 낳고 회복하는 시스템이 정말 훌륭할 거라고 생각해. 이런 좋은 나라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제 손을 살짝 잡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제 아이가 태어날 장소와 그 아이가 누릴 혜택에 대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제 마음속에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차올랐어요. 지금까지 어머니는 한국행을 반대하시기도 했었지만 이제 그때의 걱정이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부모님은 한국이 얼마나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곳인지를 직접 경험하셨고 그 경험은 앞으로 손주가 태어나고 자라게 될 곳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키워주었어요. 부모님은 벨기에로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집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매일 레스토랑에서 오래 서서 일하시던 어머니께서 온돌 바닥에서 자고 나면 허리 통증이 한결 나아진다는 걸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하며 이에 적극 찬성하시며 한번 진심으로 알아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셨던 부모님께서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서 부모님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아 정말 뿌듯하고 기뻤어요. 이제는 부모님께서도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제 선택을 축하해 주셔서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 부모님과 더 많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며 더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낯선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부모님께도 특별한 의미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린데만 씨의 부모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셔서 처음에는 낯설고 먼 나라라고 생각하셨지만 직접 경험하시면서 깊은 감동을 받으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의 오랜 전통과 자부심을 가진 부모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모든 편견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나 봅니다. 린데만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또 다른 모습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